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가 대선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을 실토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위원을 출국 금지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는 없었다면서 이준서 전 위원도 이유미 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으로 드러난 문제 녹음 파일을 JTBC가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이유미 씨의 대화 내용은 어색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은 해당 파일이 조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신의 입당을 먼저 제안했다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주장에 대해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는 시점도 맞지 않는 억지 해명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홍 전 지사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면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과 WK를 통해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내용이 적힌 박헌영 수첩을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그동안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12가지 조사 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최순실 씨의 유착 의혹과 국정원의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 지역에 잇따라 학교 설립이 반려되면서 먼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교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건데 곳곳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막판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죠. 국민의당이 그 증거라면서 공개했던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사자 이유미 씨가 어젯밤에 긴급 체포돼서 지금 이 시각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개인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나 당 차원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5일 국민의당 자체 조사에서 남동생을 동원해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는 이 씨가 혼자서 결정한 행동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검찰 출석 직전 당원 동료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였다고 말했고 그 당사자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지목되면서 윗선 지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당사자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해당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이 전 최고위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한 건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이유미 씨에게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와 심지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역 당원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고 당 관계자들이 모두 이 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입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자신을 포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등 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조작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유미 씨의 녹취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이 전 최고위원도 조작 이야기에는
말도 안 된다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이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이 씨가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증거로 내세웠던 카카오톡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준용 씨가 나온 파슨스 디자인 스쿨 출신의 두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였는데 국가기관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생각한다. 남의 기회를 뺏었다. 파슨스 에세이도 누가 써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씨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혁신위는 존폐 위기에서 당의 대응이 아니하다며 정치적 무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관련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문제는 윗선의 존재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미 씨는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씨는 일단 음성 파일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이 씨는 일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윗선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이 씨는 또 당 차원에서 기획한 일이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유미 씨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 씨를 긴급 체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모든 조작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또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씨 조사 이후에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씨가 윗선을 언급하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은 아직까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직이란 단서를 단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을 윗선으로 지목한 만큼 이 검찰로선 이 전 최고위원이 이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오늘 오전 9시에 다시 이곳 남부지검에 소환돼 11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자정쯤 이 조사가 일단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태영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녹취 파일의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는 이 씨가 조작한 대화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화 내용이 엉성하고 또 대화의 진행이 어설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유미 씨는 상대방을 교수님이라 부르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이후 이 씨는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대해 아버지인 문재인 당시 후보와 연결시키는 듯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부친이 갑자기 어디가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씨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대화 상대는 다름 아닌 이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씨와 동생은 미리 각본에 따라 맞춘 대화를 이어갑니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들 사이에선 흔히 알려진 내용이란 대화도 오고 갑니다.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이처럼 이 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짠 녹취 파일은 모두 2분 44초 분량입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이 녹취 파일 중 두 문장을 음성 변조한 뒤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파일을 보면 이처럼 대화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대화 진행도 어설픈데 구체적인 검증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없었고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 녹음 파일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잠시 후 2부에서 다 못 전해드린 다른 내용도 좀 더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번 범행이 과연 이유미 씨 혼자뿐이고 혼자 벌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대선 직전에 의혹 제기를 할 때의 상황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시 기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제보 내용 공개 당시의 상황을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자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사람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물어봤냐? 그래서 꼭 그걸 물어보시는데 딱 기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보자의 이메일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메일 주소를 그분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 자체는 저희들은 100%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국민의당에서는 기자 한 명과 제보자의 언론 이메일 인터뷰를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 제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준용 씨의 대학 동창이자 룸메이트라고 밝힌 송모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준용 씨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의혹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준서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직접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자, 이렇게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은 수습 방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준용 씨 특혜 차용 의혹까지 모두 특검 수사를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내놨다가 물타기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어제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했던 국민의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잘못인 건 맞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과 특혜 의혹 모두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즉각 반발을 샀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대선 때 당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물론 몰랐고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려는 겁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는 물론이고 또 다른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당내에서 이른바 친안철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부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안 전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이유미 씨는 2011년 청춘 콘서트를 돕는 걸로 시작해 2012년 대선 때 진심 캠프에도 참여하면서 당내에선 친안철수계로 꼽혀왔습니다. 2013년엔 안 전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대선 회고록을 썼고 지난해 20대 총선 땐 공천 신청을 하면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안전 대표에게 수업을 들었다며 사제지간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 씨가 제보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IT 전문가 출신으로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1호 인사입니다. 지난해 리베이트 파문으로 당이 흔들릴 땐 안철수계 몫으로 당 비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안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원들의 독단적 행동이었던 걸 누가 믿겠느냐며 안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특히 구민주계, 비안철수계 인사들 사이에서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출당 조치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문제가 된 녹음 파일, 가능하면 더 많은 양을 좀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 사건의 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 아닌 재야 법학자를 지명했습니다.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검찰로서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비고시 출신의 개혁 성향 학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개혁에 관여했고 경실련 대표를 맡는 등 시민사회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경력이나 생각 등 여러 면에서 전임자인 안경환 전 후보자와 겹치는 점이 많은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 지명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단행할 적임자라고 박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안 전 후보자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박 후보자도 지명 직후 학자가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법무부와 검찰, 또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을 했고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경험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구체적인 목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는 빠졌지만 정부 조직법은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작전사령부 장교 시절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기록입니다. 적발 시점은 1991년 3월.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송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로 이첩된 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고 수사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 서류가 폐기된 것일 뿐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자체 검증 과정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정부가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탈핵 발전이라는 목표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는 2021년과 2022년 완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현재까지 28.8%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들어간 보상과 건설 비용만 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원전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들에 대한 건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공사 속도를 오히려 높이자 내린 결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구성할 공론화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관계없는 사람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3개월가량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엇갈립니다.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구 의원들은 고리원전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원전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되면 당장 2,800메가와트의 전력 공급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어 설계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등의 건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8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는 7월 2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한독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그보다 이틀 전인 5일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당대표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바른정당에 입당 의사를 전했었다는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의 주장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바른정당 쪽에서 자신을 영입하려 했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정병국 전 대표가 이것이 엉터리 해명이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바른정당이 자신을 영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하지만 정병국 전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주장이 엉터리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사를 물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반기문 전 총장 대선 불출마 즈음이고 그 한 달 전 새누리당을 탈당할 땐 홍 전 지사 측이 입당 의사를 전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당시 이런 얘기를 전한 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고 윤 의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럿이어서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당을 위해 새누리당 탈당 의사가 있는 의원들을 매일 체크하던 때라 잘못 들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역시 홍 전 지사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정병국이가 나한테 전화해 본 일도 없고 나 옆에 온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홍준표 척근에서 그러자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탈당을 막은 게 홍 전 지사라며 정 전 대표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라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은 또 취재진에게 정반대의 주장을 펴면서 결국 홍 전 지사 탈당 기도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완전히 진실게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보도가 본격화된 작년 10월에 청와대는 개헌 카드를 생각했고 실제로 10월 24일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냈으며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개헌 카드가 묻혔고 청와대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랬으리라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개한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 조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수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병우, 안종범 등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비선 실세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비참하다며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까지 최 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4일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고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언론이 다 개헌 논의를 따라가서 주변에서 신의 한 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JTBC 보도로 더 이상 수습조차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서 내용이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이어지는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가 수첩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빼곡히 메모한 수첩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 지시를 하나하나 적은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의 수첩 2권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2권 중에 한 권은 청와대 로고가 박힌 수첩이었는데요. 먼저 최 씨가 기업들에게 어떻게 돈을 요구했는지 김필중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박헌영 과장의 수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K스포츠재단에 근무하면서 최순실 씨 지시 내용 등을 기록한 겁니다. 2월 18일자 지시사항엔 재단 예산 1천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박 과장은 SK와 미팅 약속을 잡습니다. 또 미팅에 앞서 최 씨는 비대가 SK 독일법인 통해서 지불 정산이라고 지시합니다. 2015년에 삼성이 최 씨를 지원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최 씨는 롯데를 만나기 전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롯데에 다른 기업 신경 끄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수첩엔 최 씨가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을 WK를 통해 빼돌리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 밑에 TBK가 써져 있고 컨설팅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검찰에서 박 과장은 TBK는 WK의 약자이고 컨설팅 비용으로 매년 2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 이권과 관련해서 고영태 씨 일당이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하려 했고 자신은 이용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남긴 이 수첩에는 최 씨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깨알 같은 지시도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지난해 3월쯤 사용한 수첩 내용입니다. 한글을 빠르게 흘려 쓴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 창단 제안에 따른 업무 등의 큰 제목 아래 세부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메모를 최순실 씨 자필로 판단했습니다. 박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속도가 더디자 최 씨가 화를 내며 직접 메모를 작성해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첩의 곳곳에서 비슷한 메모가 발견됩니다. 교사 양성, 전문 자격증, 수여기관, 시설용도 확인이라고 적은 대목도 나옵니다. 재단이 SK에 거액 지원을 요구한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 가이드러너와 관련한 최 씨의 지시였다고 박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K스포츠재단이나 더 블루 K와 관련해 자신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과 최 씨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도와줬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박헌영 과장의 수첩엔 최 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4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멈춥니다. 정 씨가 모자를 눌러 쓴 채 내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청사에 들어갑니다. 평소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던 모습과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으로 조사받으러 오셨나요? 그 삼성이 먼저 말 세탁 제안한 거 맞나요? 정 씨는 지난 20일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덴마크에서 송환된 이후 네 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정 씨의 말을 바꿔주는 이른바 말세탁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최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어머니 최 씨와 관련 교수들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 비리 등이 인정됐고 재판부가 정 씨와 최 씨를 공범이라고 한 점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세 번째 영장 기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죠. 오늘 국회에서 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최 씨 일가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법입니다.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한 여야 의원은 모두 40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 모여 다음 주까지 국회 제적 과반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 정당들의 동참입니다. 현재까지 특별법 제정에 서명한 의원 중 보수 정당 소속은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와 하태경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입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특별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최 씨 일가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공개하는 겁니다. 2011년 한국과 스위스 정부 간 협약으로 공식 요청이 있으면 비밀 계좌의 금융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최순실 재산 추적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특별법 제정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만큼 일단 여당 차원에서라도 이슈를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12가지 사안이 됩니다. 이 중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과 조직 쇄신을 목표로 발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개혁이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할 대상이 논의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제데모 동원 의혹 등 모두 12가지 사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 추모국장이 최 씨 관련 정보를 국정원장 등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최 씨의 유착 의혹과 국정원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확인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국정원은 추 국장을 감찰했지만 불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검사 등이 파견된 태스크포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만큼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와 공식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혁위는 12가지 사안 중에 권력형 의혹과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부문이 어디인지 봤더니 학교였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108배를 하는 여성들.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교무실무사 용순옥 씨는 13년 동안 겪은 차별을 더는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행정업무 담당으로 교육활동을 돕는 역할인데 교사들 먹을거리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뇨 때문에 학교 급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밥을 하게 됐어요, 현미밥을.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14시간이라는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김모 씨는 교사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분제처럼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게 좋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14시간 주제에 학교에서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 열악한 처우에 잡무까지 떠맡기 일수인 학교 비정규직은 전국에 걸쳐 38만 명, 전체 교직원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1%가 교육기관에 몰려 있는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학교가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직군이 생기고 손쉽게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정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수정 기자입니다. 정모 씨는 2010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문화 언어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교육청은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장학사님들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현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너희들이 입지는 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4년 뒤 교육청은 예산이 줄었다며 시간제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피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매년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고요. 1, 2개월은 선생님들이 그 남은 그 개월은 선생님들이 시력급여를 받고 그리고 공사판이나 마트나 그리고 또 투잡 다 하고 계시고 대리운전도 하고 계시고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의 보호는 멀리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에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이 해당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사람이고 그 필요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무책임한 것도 맞고.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에서 늘 필요한 직군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 앞 소성리에 보수단체들이 몰려가서 사드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엄마 부대로 알려진 단체는 이번에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막으면서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 재단 바로 뒤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주민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아래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골프장 아래 진박교까지 행진을 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행진이지만 주민들은 길을 비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 보수단체들이 험한 말을 쏟아냈고 집회 이후 플래카드를 찢고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오늘 집회에서도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정북 자익 세력들을 모조리 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단체들은 이곳에 7월 13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충돌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를 찾아 정부 차원에서 주민과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서 차관은 환경 영향 평가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앞으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기억하시죠?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 못 트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가정에만 부과되는 이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2건, 참여 인원 9,000명가량의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 80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전이 소비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정했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부과된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으로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이 누진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한전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소환됐습니다. 일단 성심껏 조사받고 나오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동아제약과 계열사가 의사들에게 50여 원의 리베이트를 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8명의 임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이 2007년부터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은 또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며 동아제약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아제약에서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검찰청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내면 증거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아 자료를 이송받으면 되는데 굳이 강제 절차를 밟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주재 일본 고위 외교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해당 지역 시장과 시의회를 상대로 압박이 먹히질 않자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정효식 기자입니다. 사흘 후면 미국 남동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 미국에선 세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현지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돈을 받는 매춘부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는 아시아 문화에선 여성들이 종종 가족을 도우려 매춘부가 되기도 한다는 여성 비하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일본 총영사관 차원의 방해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아주 발칵 뒤집어졌고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도 그 항의 서한을 일본 영사관에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소녀상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총영사관이 소녀상을 세우면 일본 기업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고위 외교관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관련 발언 철회 요구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효식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새로운 한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구경 선수가 기록한 10초 07인데요. 한국 선수는 넘을 수 없다고 여겼던 벽을 마침내 뛰어넘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김구경은 100m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10초 07, 새로운 한국 기록입니다. 한국 육상의 오랜 숙제였던 10초 10의 벽을 마침내 뛰어넘은 겁니다. 오는 8월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출전권도 자동으로 따냈습니다. 26 김구경에겐 이번이 5번째 한국 기록입니다. 이틀 전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에서 다시 0.06초를 단축했습니다.
김구경은 원래 출발은 강했지만 중반 이후 가속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잔걸음을 많이 치는 주법에서 우사인 볼트처럼 보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변신하면서 기록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꿈의 부초대 진입도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9초대 문 앞에 왔는데요. 오늘 기록 세웠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9초대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2번의 한국 기록으로 2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챙긴 김구경은 8월 런던에서 세계 무대를 향한 도약을 준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70년 전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은 24살 서윤복의 기적으로 기억됩니다. 세계 신기록, 동양인 최초의 우승,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한국 스포츠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남긴 그의 마라톤 인생이 오늘 멈춰섰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인 1세계 참가자들 틈에서 서윤복의 고독한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65cm의 작은 체구로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 동양인 최초의 우승이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51년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레이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송기정은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한 서윤복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서윤복의 달리기가 늘 해피엔딩이었던 건 아닙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서윤복은 모두의 희망을 안고 달렸지만 2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18일간 지구 반바퀴를 돌았던 힘겨운 여정 탓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쓸쓸히 은퇴한 소윤복은 이후 체육행정가로 인생의 후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13년 한국 스포츠에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서윤복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서윤복의 장례는 29일 대한체육회장으로 치러집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일주일 사이 4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쓸쓸한 주검이 또 발견되면서 부산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요구르트 배달원이 동원되고 고독사 예방 조례까지 추진 중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91살 이소임 할머니는 오늘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주 안 했어요. 담당 복지사의 전화는 앞으로 매일 계속될 예정입니다. 달동네 주택가엔 요구르트 배달원이 동원됐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아이고 건강하시고 예. 최근 부산에서 일주일 사이 4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또 백골 상태의 노인 시신이 발견되자 부산시가 긴급하게 마련한 조치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의심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문을 따서 현장을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부산의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14%인 5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복지사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약 43만 명가량은 방치되는 실정인데 갑자기 고독사가 잇따르자 시측이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시의회는 독거노인 보호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보충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으로 요즘은 채소나 과일까지 주문하는 소비자들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온라인 장복이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최순정 씨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장을 봅니다.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평소에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소고기 같은 생필품들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생필품은 생수나 기저귀처럼 직접 가서 사오기엔 무겁고 부피가 크면서도 품질 차이가 별로 없고 잘 상하지 않는 제품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처럼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고기처럼 비싼 음식이나 잘 녹는 아이스크림까지 대부분의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함께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온라인 생필품 구매를 가장 활발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업체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가 하면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은 신선식품 판매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까지 장보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실 때 마스크 쓰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넘고 5호선 전동차 안의 대기질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입니다. 하루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만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5호선과 6호선, 공항철도 등이 연결돼 혼잡한 역인데 승객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 화학성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먼지도 좀 심하니까 좀 불편한 걸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 9호선이 지난해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이곳과 버티고개역 두 곳이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약수역과 천왕역, 시청역, 종로 3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이들 역이 지하 깊숙이 있다거나 혼잡한 환승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역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하철 역사 278곳의 평균 농도는 81.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선별로는 1호선이 가장 높았고 4호선, 3호선, 6호선, 2호선, 9호선 순이었습니다. 전동차 내부는 더 심각해 5호선 전동차 안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2.2 마이크로그램으로 거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준이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주부 48살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29살 신모 씨를 검거하고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저녁 8시 반쯤 골프 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혼자 타고 온 A씨를 납치해 A씨 신용카드로 400여만 원을 인출하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수도격인 시리아의 락가가 며칠 안에 탈환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이 락가의 서부 지역에서 IS를 몰아냈고 현재 구 도심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줘서 검색 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미국 기업들에게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새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설립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주민들과 교육당국 사이에 갈등이 깊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 최대 500여 명 늘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1km가량 떨어진 기존 학교를 이용하라는 건데 학부모들은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걱정이 큽니다.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입구 앞입니다. 이곳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까지 통학로 사정이 어떨지 직접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나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니 모텔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유흥가가 펼쳐집니다. 골목 곳곳에는 성인 광고 전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길에 수없이 많은
전단지가 뿌려져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보고 아이들이 딱지치기도 하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런 곳에 어떻게 아이들의 주 통학로가 될 수 있는지. 이곳은 학교 인근 통학로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차도 위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로운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고 가는 차는 많잖아요. 근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아이들 순간순간 튀어나갈 수도 있고, 예, 안 보이는데도 사각지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인도라는 구분이 없어서.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새 학교를 지으려면 학군 내 다른 학교를 폐지하라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에 배치가 가능한데 왜 신설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신도시와 대규모 재개발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돈이문 뉴타운입니다. 이곳도 초등학생이 최대 450여 명 늘 것으로 전망됐지만 학교 설립이 반려돼 학생들은 먼 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입주를 했고요. 근데 입주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위험했던 거죠. 지난해 78곳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56곳인 70%가량이 반려됐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로 학생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이게 되면 우리 도심부는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가 없죠. 뉴타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아이들 통학 안전은 이제 담보하지 못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강행해 곳곳에서 갈등이고, 신도시는 학교 신설을 하지 못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교육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초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장에 가야 한다는데 그에겐 이 상황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5년 전인 지난 2012년 10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이제 겨우 보름을 넘긴 정치 신인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파 한 단을 번쩍 들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상인이 건네주는 호두과자를 한 입에 베어 물라 꺼냈지만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파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판매하는 건데 뜯어도 될까요? 포장을 뜯으면 상추는 팔지 못하게 되기에 폼나는 사진 한 컷보다 상인의 처지를 더 우려했던, 사뭇 참신했던 정치 신인의 시장 방문기는 이러했습니다. 동행 취재했던 기자의 눈에도 이 장면은 무척 신선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참신했던 정치인은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다시 실연기를 맞고 있습니다. 증언과 육성 녹음과 카톡 메시지는 모두 가짜. 대선을 단 나흘 앞두고 국민의당이 내놓았던 유력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증거물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모든 것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과 말은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짜뉴스가 홍수를 이루었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회방꾼들도 아닌 공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선거 전 막판 지지도가 떨어져 가던 후보를 위한 참모들의 빗나간 충성이라고만 보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것은 왜인가?
팔을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사를 위한 연출 사진 한 장보다 상인이 장사를 하지 못할까를 우려했던 정치 신인의 머뭇거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치밀한 공모나 조작이 아닌 이러한 작은 마음 한 조각 한 조각. 그 소박하게 전해지던 진정성이 아니었을까? 그가 내세웠던 것이 바로 새 정치였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당의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파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 차용 의혹과 관련해서 발표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 씨는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반대로 이 씨에게 속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을 지도부가 접수하고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의문이 좀 커집니다. JTBC 취재 결과 당 내부에서도 증거 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문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검증을 담당해온 당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제보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도 일부 관계자는 이들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관계자가 제보자와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연락처는 못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다며 준용 씨와 미국 유학 생활을 함께한 걸로 보이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있는 이메일 주소만 보여줬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락으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국민의당은 이 정도 확인 절차만 거친 뒤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선 기자회견 직전까지 이유미 씨가 절대 기자회견을 해선 안 된다고 막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제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털어놓지는 않은 채 그저 말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선거가 끝나면 양쪽 다 고소를 취해야 할 텐데 뭘 겁내느냐는 취지로 이 씨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이 전 최고위원의 말이 조작 사실을 안 상태에서 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처럼 이유미 씨가 조작한 파일은 당내에서도 공개 직전까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가 조작한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또 흐름이 너무 어색해서 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 전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의 대화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은 조작된 대화 파일입니다. 이유미 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각본에 따라 맞춘 대화엔 곳곳에서 엉성함이 발견됩니다. 대화 시작부터 대뜸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꺼내드는가 하면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이력서 제출 시기에 대해 묻는 대목에서도 상대방은 맥락에 맞지 않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언급합니다. 지원 기간 안에 했는지 지나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걔가 뭘 알겠어. 뭐 아빠가 하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대선 때 논란이 된 준용 씨의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도 짜 맞춘 듯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왜요? 참. 본인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고용정보원 5그룹 때 이렇게 채용 잘하는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전체 대화 내용이 의도된 답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본 뒤 녹음한 걸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미 씨의 질문만 길고 대답은 무성의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 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당은 이 파일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 의혹 제기에 나선 겁니다. 당시 공정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오늘에야 역할극을 의심했어야 하는데 당시 제보받은 입장에선 1위 후보 아들과 관련된 것을 조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예,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한테 다들 감쪽같이 속았다 이런 반응입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작된 육성 증언을 직접 공개했던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뒤통수를 쇠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한 사람의 조작에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세간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과 전화로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혹시 저희들이 지금 방송해드린 그 당시 녹음 파일 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는 오늘 방송 이전에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선거에 집중하고 있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들어보셨다니까 들으신 그 느낌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고 예. 정확한 그런 면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느냐. 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검증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예.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는 그 대상에 예. 그 당시에 왜 검증을 못했느냐까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네. 그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그렇고 세간의 의구심은 그것이 검증을 못한 차원이 아니라 아예 네. 위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미 씨도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 안 하십니까? 그거 당연히 조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단에서 물론 이제 꾸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이것이 이유미 씨 단독 행위였다라고 판단은 안 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제대로 다 진상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유미 씨 단독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공모다 이런 부분을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지 관련자들을 전부 면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유미 씨 아니겠습니까? 예. 이유미 씨를 직접 면담하거나 그분에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유미 씨까지도 면담을 할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유미 씨가 현재 검찰에 지금 체포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면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차차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미 씨 얘기는 당에서 네.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예. 당 지도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뭐 구체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저희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가장 핵심 당사자가 이제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 간의 어떤 대화와 그런 말들이 오갔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당의 진상조사단의 입장에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무슨 뭐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술만 받아가서는 안 되고요. 예. 저희가 뭐 아직 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하고 나눈 그동안의 모든 대화를 그대로 카톡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면 상당 부분의 전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조금 뭐랄까요, 우려가 생기는 것이 네.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상조사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걸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역시 당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를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예.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강제 수사를 동원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차이가 날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뭐 사건을 혹여라도 은폐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나오겠죠.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이유는 진상조사를 해서 뭐라도 단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자. 예. 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월 5일에 그 조작된 증거를 폭로할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한 공명선거 추진단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제 김성호 수석 부단장은 각각 검찰하고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은 사실 확인은 업으로 삼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시에 문준용 씨의 취업 비리 문제에 관한 사건이 상당히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상당 부분의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점에 다소간의 그 검증을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세간에서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결정적인 어떤 보충이 될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 결과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뭐 오늘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상당 부분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 때 이유미 씨를 비롯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도 면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한 중간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놓고 진상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검증 없이 쓸 수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방송해드린 녹음 파일 이것도 공개가 안 됐고. 제보자도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비공개로 했고, 뭐 물론 당의 입장에선 그것이 정당한 그 행위였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국민의당의 이런 대응이 좀 석연치 않다는 시선은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이유미 씨라는 분이 제보자의 이메일을 제공하면서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니 예.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메일까지 제공을 하는 것 보니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진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그런 폭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또 자신이 받지 않았다면 안철수 당시 후보도 역시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상태였고 그 당시는 사전 투표까지 진행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력 있는 사안을 공개하면서 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우선 세간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또 둘째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당의 시스템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이 문준용 씨 취업 비리 문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계속 파헤쳐 가면서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또 선대위원장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원장 또 안철수 후보까지도 면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25일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긴 했으나 혹시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상황은 모릅니다. 그 상황은 모르고요. 예, 왜냐하면 빠르면 오늘 중에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혹시 들은 바가 없으신지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상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안 대표님하고 아직까지는 직접 접촉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랬고 이른바 이제 쌍끌이 특검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채용 의혹도 같이 조사하자 그런 특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지금 진상조사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을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각자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달라서 당론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증거 조작 사건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숙여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초 문준용 씨 취업 사건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 마치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문준용 씨 취업 의혹 사건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친친 이유미입니다. 네, 친친 이유미. 예, 이 씨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네.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으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씨가 지난 2014년 7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면 좀 다른 사진이, 색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왼쪽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인데요. 클래스가 남다르는 건 인정. 이러다 이분과 친친 되겠음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친친은 친한 친구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까지 페이스북에 바로 이 씨와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시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당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2014년 7월 23일인데 당시 대화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미 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유미 씨는 엄청난 벤처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네. 엄청난 벤처라는 회사를 2013년에 설립했는데요. 여기에서 만든 먹을라우라는 급식량 예측 앱입니다. 이 앱이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대상을 타게 되면서 네. 박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문기 장관이었는데 이 최 장관은 그 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였고 바로 이 씨가 이 학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연도 좀 있고요. 이렇게 창조경제 대상을 이 씨가 타면서 이 씨는 창조경제 전도사가 돼서 강연도 여러 번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 전도사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박 전 대통령하고 더 이제 가까워 보이는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지지자 아닙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와의 인연도 네.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후 안 전 대표의 청춘 콘서트에 서포터즈로 활약하기도 했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안 후보의 진신캠프 상황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활동을 토대로 책을 냈는데요. 66일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이라는 이런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유미 씨의 지인들은 이 씨가 정치적 야망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에 2번이나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창조적인 조작으로 비슷한 처지에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참한 비선 실세입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는데 네. 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태블릿 PC 보도가 있기 며칠 전인데요.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우병우, 김성우 이 세 수석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진술 조서에 공개가 네. 됐는데 당시 김성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비참합니다. 라고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김 전 수석은 속으로 비선 실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호가호위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한 일은 모릅니다. 라는 대답이 들어왔고요. 김성우 수석의 주장으로는 국민에게 이런 걸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20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개된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했고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사실은 미리 뭐 다 인정을 했던 셈인데. 예, 내부적으로 인정을 한 네. 거죠. 근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미르재단에 미리 경고를 했었다고요? 예, 이것도 이제 김성우 전 수석의 말인데요. 2015년 11월, 네. 그러니까 미르재단이 만들어지고 얼마 있어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미르재단 등이 일해재단, 전두환 정권의 네. 일해재단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문제 없다라고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었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2의 복귀입니다. 네, 트럼프 2는 누굽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똑같이 흉내내는 미국 중견 배우인 알렉 볼드윈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인 SNL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이제 후보였죠. 입모양, 손모양, 또 거친 발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은 지난 3월
화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한다면서 풍자를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 볼드윈의 풍자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좀 강한 풍자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제 계속 강한 풍자를 이어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달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풍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18대 대선에서 있었던 CJ그룹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여의도 텔레토비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이제 미국 SNL의 포맷을 그대로 따온 국내 SNL이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풍자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그 내용이 좀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은 결국 퇴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정부에 사실 마의 블랙리스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풍자를 바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대한 풍자는 그 정치의 탈권위를 만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장마 전선은 모레 제주를 시작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an I tell you that I love you? I love you, but I can't think of right words to say. I long to tell you that I'm always thinking of you. I'm always thinking of you.